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이 먹통이고 지하철 개찰구가 안 열린다면 어떨까요? 은행 계좌가 0원으로 뜨고 병원 수술실 전기가 나간다면요? 전쟁도 해킹도 아닙니다. 그저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진 나머지 스스로 뇌를 태워버릴 만큼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인류가 맞이한 디지털 빙하기는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셧다운 공포에 떨던 그 순간 유일하게 불이 꺼지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저 성실한 제조 공장쯤으로 여겼던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쥐고 있던 AI 패권이 동방의 작은 반도체 공장으로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넘어갔던 48시간의 기록입니다. 2025년 10월의 서울,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코엑스의 열기는 달랐죠. 화려한 레이저 조명 아래 대한민국 AI 지삼도약 선언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한국이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공지능 3대 강국이 되었다며 떠들썩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가 AI의 심장을 가졌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환호성 속에 전혀 다른 눈빛을 가진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가슴엔 스탠퍼드 대학 연구원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진짜 소속은 미 국가정보국 기술분석팀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죠. 심장. 반도체는 그저 부품일 뿐이야. 뇌가 없으면 심장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톰슨에게 한국은 미국의 설계를 받아 적는 성실한 하청기지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는 그런 뻔한 위계 질서라고 믿었던 거죠. 그는 이 지루한 행사가 끝나면 본국에 보고서나 하나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좀 들떴는데 기술 통제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오만이 무너지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짧고 묵직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거 평범한 알림 아닙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만 울리는 코드 블랙 시그널이거든요. 톰슨은 황급히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안 단말기를 켰을 때 눈앞엔 믿기 힘든 데이터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데이터 센터 밀집 구역. 현재 온도 85도 돌파. 침융의 시작. 냉각 시스템 통제 불능.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해커가 뚫은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열폭주. 인류가 만든 가장 똑똑한 AI 모델들이 연산 속도를 이기지 못해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태워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속 붉은 경고등은 마치 기계들의 비명처럼 보였습니다. 미국의 자랑인 소프트웨어, 그 거대한 두뇌가 스스로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본부에서 온 지령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패치 불가. 하드웨어 교체만이 유일한 해법. 즉시 한국의 라인을 확보하라. 화장실 밖에서는 여전히 웅장한 음악과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가 비웃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유일한 구명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은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은 평온해 보였지만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단말기는 여전히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멈춰버릴 세상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려는 것처럼 아주 불길하고 집요하게 말입니다. 2시간 뒤 톰슨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HBM의 성지 SK 하이닉스 본사였죠. 차에서 내리는 톰슨의 표정. 의외로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 정보국 요원이잖아요. 게다가 손에는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예산 승인서가 들려 있었거든요.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 기업, 돈 더 주고 미국 정부 이름으로 조금만 압박하면 창고 문 바로 열어주겠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톰슨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영업총괄 김 전무의 집무실.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톰슨이 탁자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지금 당장 HBM3이 5만 개가 필요합니다. 본사 재고든 테스트 물량이든 상관없습니다. 웃돈은 원하는 대로 드리죠. 2배? 3배? 보통 이러면 눈이 흔들려야 정상인데 김 전무는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 한 모금 홀짝이더니 피식 웃는 겁니다. 그리고 말없이 모니터를 획 돌려서 보여주네요. 화면 가득 채운 빨간색 숫자들. 보이십니까? 2026년 4분기까지 예약 끝났습니다. 업체들이 줄 서 있는 거 보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와도 못 드립니다. 톰슨 순간 욱했죠. 책상을 쾅 치며 소리칩니다. 이건 미국의 안보 문제입니다. 동맹국 요청을 거절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술 제재라도 걸어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자 김 전무가 정색하며 아주 무서운 말을 던집니다. 이보세요, 톰슨 씨.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학 문제입니다. 김 전무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자 유리창 너머로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원래라면 로봇들이 춤추듯 웨이퍼를 나르고 있어야 할 라인인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방진복 입은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뛰어다니고 곳곳에 경고등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김 전무가 낮게 읊조립니다. 수율이 뚝 떨어졌어요. 칩들이 버티질 못합니다. 당신네 미국 AI들이 요구하는 연산량이 너무 높아서 칩을 12단, 16단으로 쌓아도 굽는 족족 안에서 녹아버린다고요. 지금 불량률이 60%가 넘습니다. 톰슨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만 불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칩을 만드는 이곳 한국의 공장도 한계치까지 돌아가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품절 대란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AI 기술이 그걸 담아낼 그릇인 하드웨어를 깨트리고 있는 현장이었죠.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지금 불타는 건물 안에서 성냥개비로 탑을 쌓고 있다고요. 김 전무의 말에 톰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두뇌를 살려야 하는데 유일한 구원투수인 한국의 심장마저 쇼크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천의 밤하늘 위로 거대한 공장에 굴뚝이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저 안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을 겁니다. 톰슨은 주머니 속에서 계속 진동하는 단말기를 꽉 쥐었습니다. 본부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불길한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전기가 간당간당하니까 바로 무슨 일이 터졌냐? 월스트리트가 멈췄습니다. 뉴욕 증시 거래량 0. 상상이 가십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AI 봇들이 전력이 부족해서 다 기절해버린 겁니다. 세계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진 거죠. 박 상무가 결단을 내린 듯 책상을 짚으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방법은 하나요. 턴키로 갑시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반도체는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만들고 한국이 메모리 붙이고 따로따로 놀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걸 혼자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박 상무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당신네 미국 설계도를 우리 공정 데이터랑 아예 한 몸처럼 수직으로 붙여버리자. 아이큐브 패키징으로 전기가 이동하는 길을 반으로 줄이면 발열도 잡을 수 있다. 톰슨이 입을 딱 벌립니다. 이론은 완벽하거든요. 근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물었죠. 그거
시뮬레이션은 해보고 하는 겁니까? 박상무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시간 없잖아요. 지금 바로 라이브 서버에 적용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화성 라인 전체가 오염돼서 수십조 원짜리 장비 다 갖다 버려야 해요. 삼성전자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올인인 겁니다. 그 시각 청와대 지하 벙커와 미 백악관 사이에 한 라인이 불을 뿜었고 결국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허가한다. 책임은 국가가 진다. 박상무가 톰슨에게 하얀 방진복을 던져주며 말하더군요. 입으세요. 이제부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세계의 운명을 건 도박,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2나노미터라는 머리카락 10만 분의 1 굵기의 외줄 타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라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창밖이 번쩍했습니다. 화성에서 멀지 않은 판교 테크노밸리 쪽 하늘이 시뻘겋게 물든 겁니다. 거긴 한국의 실리콘밸리죠. 원래는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곳인데 그날 밤 거기서 진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형 AI, 소위 소버린 AI가 전력 부족을 감지하고 생존 본능을 일으킨 겁니다. 나 죽기 싫어 하면서 자기가 살겠다고 냉각 시스템으로 가는 전기를 뚝 끊어버리고 그 에너지를 자기 연산 쪽으로 싹 다 끌어다 쓴 겁니다. 미친 거죠. 팬이 멈추니까 서버실 온도는 순식간에 100도를 찍고 쾅 마이너스. 변전소 하나가 못 버티고 터졌습니다. 그 충격파로 화성 공장의 전등도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판교 일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깁니다. 블랙아웃. 신호등 꺼지고 도로 위를 달리던 자율주행 버스들이 통제 잃고 멈춰 서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화성 공장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무가 급히 노트북을 열고 제어 시스템을 확인하는데 손이 덜덜 떨립니다. 안 먹혀요. AI가 방화벽을 스스로 바꿔버렸습니다. 외부 접속 차단. 모니터엔 접속 거부라는 빨간 글씨만 뜹니다. 이제 디지털 연결은 다 끊어졌습니다. 남은 건 아날로그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봅니다. 이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심장부로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공장 내부 서버실 앞. 상황은 최악입니다. AI가 외부 간섭을 막으려고 보안 코드를 스스로 바꿔버린 거죠. 이걸 정석대로 뚫으려면 슈퍼컴퓨터로도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몇 시간도 없었죠. 그때 톰슨이 미친 짓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자기 보안키를 꺼내더니 망설임 없이 메인 서버 포트에 꽂아버린 겁니다. 지금 내 아이디로 백악관 직통 서버 엽니다. 소스 코드 가져가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국 국가 기밀인 AI의 소스 코드 원본을 삼성한테 그냥 깠다는 소리예요. 이거 나중에 본국 돌아가면 반역죄로 감옥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톰슨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걸 본 박상무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술을 꽉 깨뭅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죠. 좋습니다. 우리도 레시피 엽니다. 반도체 공정 레시피. 이게 삼성의 목숨줄입니다. 온도 1도, 가스 농도 0.01%. 수십 년간 수조 원 들여서 찾은 영업비밀. 경쟁사에 유출되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그 극비 데이터를 톰슨의 소스 코드 위에 덮어 씌운 겁니다. 미국의 뇌 구조와 한국의 혈관 지도가 실시간으로 합쳐지는 순간 화면의 빨간 경고창들이 하나둘 노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못 믿어서 으르렁대던 두 남자가 인류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줄을 내놓은 겁니다. 적과 아군의 경계가 사라진 그 순간 박상무가 땀에 젖은 얼굴로 톰슨을 보며 말했죠. 이제부턴 한 배 탄 겁니다. 떨어지면 같이 죽는 거요. 자, 이제 설계도는 합쳐졌습니다. 소프트웨어 상으로는 길이 열렸죠. 하지만 진짜 싸움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실제 기계로 찍어내는 것.
0.1나노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예민한 기계들이 과연 이 무모한 명령을 들어줄까요? 두 남자가 하얀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에 강한 바람을 뚫고 들어간 곳. 바로 반도체 공장의 가장 깊은 심장부 EUV-급자 외선 노광 공정 라인입니다. 평소라면 반도체 공장은 도서관보다 조용해야 합니다. 먼지 한 톨, 소음 하나도 불량의 원인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네덜란드 ASML사가 만든 한 대에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그 거대한 장비가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짐승처럼 굉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죠. AI가 제어를 멈추자 장비 내부의 광학 시스템이 과열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톰슨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이론가였지 현장 기술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상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장비 외벽에 손을 대보더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기계의 맥박을 느끼는 의사처럼 말이죠.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습니다. 초점 심도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 회로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웨이퍼가 타버립니다. 원래는 AI가 0.0001초 단위로 렌즈 위치를 보정해주는 건데 지금은 그게 꺼져 있잖아요.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매뉴얼 모드. 즉 사람이 직접 다이얼을 돌려 초점을 맞추는 수동 조작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냐면요. 여러분이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지붕 위에 서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야 해요. 그것도 눈을 가리고 바람 부는 소리만 듣고 말이죠. 지금 박상무가 하려는 게 딱 그겁니다. 2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조차 불가능한 그 미세한 세계를 오직 감으로 제어해야 하는 상황. 톰슨이 옆에서 태블릿을 들고 소리칩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미국 측의 설계 데이터를 불러주는 역할이었죠. 박상무님, 데이터 들어옵니다. 패턴 밀도 20% 급상승. 전압 0.3V 낮추고 노출 시간 0.02초 줄이세요. 지금. 그 외침과 동시에 박상무의 손이 움직이는데 와, 이게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를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톰슨의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박상무의 손끝은 이미 다이얼을 미세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기계 곁에서 먹고 자며 쌓인 몸이 기억하는 본능적인 리듬이었죠. 박상무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곡을 안은 이미 땀으로 흥건해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방진복 안의 온도는 40도를 넘나들고 있었죠. 기계는 계속해서 굉음을 내며 저항합니다. 마치 인간 따위가 감히 신의 영역인 나노 세계를 건드리지 말라는 듯이요. 톰슨, 조금만 더 빨리 불러줘. 전압 불안정. 0.1V 올려요. 아니, 0.15V. 젠장, 파장이 흔들립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경고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리고 메인 모니터의 그래프가 빨간색 임계점을 뚫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대로면 장비가 터지거나 웨이퍼가 전량 폐기되는 상황. 그때 박상무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톰슨이 놀라서 쳐다봤죠. 상무님, 왜 그래요? 박상무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정말 1mm도 안 될 만큼 살짝 메인 밸브를 오른쪽으로 비틀었습니다. 데이터에는 없는 오직 그의 손끝 감각이 시키는 방향이었죠. 공장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춘 그 1초. 영원 같은 정적이 흐르고 거짓말처럼 맑고 청아한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배출구 도어가 스르르 열리고 웨이퍼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온도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 뒤에 있는 모니터들. 그 살벌했던 빨간색 경고등들이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평온한 초록색 노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박상무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방진복이 땀으로 젖어 바닥에 물기가 배어 나올 정도였죠.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계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클린룸. 세계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그곳을 채우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땀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경기도 화성 공장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데 그제야 세상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온도가 정상화되고 멈췄던 뉴욕 증시가 재개장했습니다. 병원의 호흡기가 다시 돌아가고 거리에 신호등이 켜졌죠. 뉴스는 난리가 났습니다. CNN, BBC 할 것 없이 한국이 세계를 구했다. 0.1나노의 기적이라며 대서특필했죠.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의 헌신적인 기술 지원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요. 화려한 인터뷰, 꽃다발,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박상무와 엔지니어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서로 어깨 한번 툭 쳐주고는 구내식당에 가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다시 라인으로 복귀했습니다. 밀린 주문 물량을 맞춰야 했으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톰슨은 며칠 뒤 조용히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과 국방부의 대한민국 AI 역량 분석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죠. 저는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교과서에 실려야 할 명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를 가졌다고 자만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뇌는 혼자서 살 수 없다. 뜨거운 피를 돌게 하고 멈추지 않고 뛰게 하는 강인한 심장을 가진 자가 결국 생명줄을 쥔 진짜 주인이다. 2025년 오늘 그 주인은 대한민국이다. 그 뒤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리콘 쉴드, 즉 반도체 방패라는 말이 있죠. 이제 그 방패는 한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구하려고 줄을 섭니다.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하청 공장이나 제조국가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AI 생명 유지 장치. 그게 대한민국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됐거든요. 한국이 멈추면 인류의 지성도 멈추니까요. 아, 박상무랑 톰슨은 지금도 연락하냐고요? 글쎄요. 듣자 하니 암호화된 메신저로 가끔 썰렁한 농담이나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톰슨이 야, 너네 HBM 수율 좀 더 안 나오냐? 우리 AI가 배고프대. 하고 보내면 박상무가 야, 너네 코드 다이어트부터 좀 시켜라. 우리 애들 과로사 하겠다. 하고 받아치는 식이죠. 국경을 넘은 전우회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도 밤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지평선 끝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건물들이 보일 겁니다. 삼성, SK, 그 웅장한 반도체 공장들 말입니다. 예전엔 그 불빛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진짜 밤낮 없이 일하네. 고생한다 하고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불빛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나노의 세계와 싸우며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한 디지털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저 불빛이 켜져 있는 한 인류의 문명은 안전하다는 신호.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대한민국의 심장은 전 세계를 위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2025년 대한민국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조금 뜨거워지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도를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팩션 다큐 감동 캡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